오늘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기회인가 우주인가를 주제로 제가 발표할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현황을 진단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개발하더라도 그거를 발사체에 실으려면 바로 하고 싶을 때 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발사체 회사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또는 보통은 하나만 하질 않고요. 이제 쌍으로 하거나 몇 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발사체 공급자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간다. 지금까지 이게 통례였는데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발사체가 거의 매일 이제 발사가 될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올 때 KTX를 타고 왔다 그러면 표를 끊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티켓을 팔아서 언제든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되면 뭐 100분의 1도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첫 번째로 시대를 엿봐봤어요. 우리나라가 우주 시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1992년이지만 세계적으로 하면은 1957년 10월 4일을 기념비적으로 보죠. 그때가 스푸트니크.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일 정도 늦어서 미국은 이듬해 1958년 2월 1일, 뭐 우리나라는 또 뭐 1월 30일 그 현지로 하면 그 정도에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죠, 미국에서.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뭘 했을까요? 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미군들한테 우유 달라 뭐 이런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60년대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그래서 1969년 7월 16일 날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아폴로 11호를 태운 그 세턴 5가 이륙을 하고요. 4일 후에 1969년 7월 20일에 달에 착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뭘 했겠어요? 서독에 광부 파견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파견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은 우주 정거장 할 때 우리는 간신히 이제 포니 자동차 만들고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다는 거죠. 지금은 다 너무나 당연하게 세계 1위를 못하면 마치 우리가 좀 문제 있는 것처럼 되는 그런 시대까지도 왔는데 사실은 불과 여기 계신 분들이 사셨던 그 시대가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정말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해와서 여기까지 왔다. 상당히 자랑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시대는 대한민국 우주시대는 1992년부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별 1호를 했죠. 그 이후에 수많은 인공위성을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발사체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에 과학로켓이라고 1993년에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듬해 이제 두 번째가 과학로켓 2호. 이때는 전부 우리가 고체 로켓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1호는 1단 로켓, 2호는 2단 로켓 이렇게 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발사체형으로 우리가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과학로켓 3호, KSR-3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로켓이 되겠습니다. 2002년이죠. 그런데 마침 이때쯤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MTCR이라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데 거기에 세계에서 33번째로 가입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G7이 이제 주도를 해서 1986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온 이득은 뭐냐면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었고요. 또 MTCR에 가입한 나라들에서 우리가 협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프랑스 뭐 다 우리가 접촉을 해봤겠죠. 그렇지만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당시 러시아 사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거기는 MTCR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의 협력을 받고 그때부터 액체 로켓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나로 최종 성공은 2013년 1월 31일이거든요. 거의 뭐 4년 정도 걸렸습니다.
바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아마 전 국민이 똘똘 뭉친 것 같아요. 월드컵 이후로 이렇게 모여서 뭐 피자를 시켜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나로 발사 중계를 봤다. 제가 그때 전해드렸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생방송 스튜디오에 주로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우주 발사가 대한민국 어떤 대표 행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치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처음하고 달리 이제 1차, 2차, 3차 가면서 많은 걸 알게 되셨어요. 과연 러시아에서 제대로 배워온 거냐, 우리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적 열망이 뭐냐? 힘들어도 좋으니까 러시아의 도움 받지 말고 외국 도움 받지 말고 완전히 우리나라 기술을 해라.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을 해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에 보면 비전이 독자적 우주 개발 능력 강화.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기여하자. 대단히 좋은 거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비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취되지는 않고 장기간에 이 방향으로 가서 우주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에 적절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하나고 이웃 나라의 일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 여기 계신 분 너무 잘 아시죠. 미세먼지, 황사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온 건데 이제는 우주를 통해서 우주 기술을 통해서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주 활용에 보면 자 우주 경제라는 게 정말 우주 경제라는 게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이제 33년째 됐는데요. 대학 다닐 때는 항공공학과만 있었지 항공우주공학과 자체도 없었어요. 우주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주공학과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우주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우주 하면은 국가만이 주도를 하고 경제성이 없어서 그냥 공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관측이고 생각이었습니다.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완전히 이걸 바꾸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이 왜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억만장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어렸을 때의 꿈을 나름대로 실천해보기 위해서 실현해보기 위해서 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봤을 때는 우주에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경제성 있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고등학교 때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자기는 꿈이 뭐냐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꿈을 꾸자. 그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기술. 두 번째가 대체 에너지 기술. 세 번째가 우주 탐사 기술.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꿈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세운 뭐 솔라시티 앞으로 한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 스페이스X,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적자 상태인데도 지금 기업 가치는 얼마 전에 포드도 넘어선 그 정도. 이분이 사업가라는 얘기죠. 그럼 우주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지금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우리나라 그 기상 정보를 뭐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계시는데 몇 년 전까지 천리안 위성 전까지는 우리가 일본의 기상위성으로부터 온 정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안 주면 우린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우주 경쟁력이 세계 몇이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세계 8위라고 지금 2014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발표를 못 드리는데 뭐 미국부터 쭉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런데 사실 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탑10 안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이라는 걸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나라를 보면 사실 10위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EU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서는 세계 뭐 8위권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볼 때 우주 발사체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냐? 러시아가 세계 1위였죠. 그 다음에 한 100일 뒤에 미국이 했고 3위가 프랑스. 근데 4위, 5위가 놀랍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1970년 2월에 4위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1970년 4월 2달 늦었습니다. 5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영국 계속 그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한국인데 일본과 중국은 그 당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각각 미국과 러시아에서 기술을 받은 것이죠. 지금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좀 특이하죠. 1980년에 인도에는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압둘 칼람이라는 분인데요. 로켓 과학자인데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어요. 인도의 대통령. 그래서 정말 인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분이다. 그리고 개도국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지도자의 관심을 따라서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이 처음에는 러시아에 뒤졌지만 달 착륙은 제일 먼저 한 것처럼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란과 북한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 기술이 흘러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란에서 또 일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한민국은 현재 11위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클럽에 10등 안에 못 들었다 이렇게 아쉬워했는데 외국에서 보는 전문기관에서 보는 우리나라 수준은 어떤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여드리면 진짜로 자기 자력 발사체를 갖고 있는 나라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러시아로부터 1단 로켓을 사다가 또는 공동 개발하다가 그쪽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고 한국형 발사체로 자력으로 2020년쯤 할 거다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 우리나라는 자력 개발이 안 돼 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로 발사 성공하고 그해 11월쯤, 10월 말쯤, 12월쯤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나로의 1단을 만든 엔진을 만든 회사가 에너로그 마신데 그 회사를 방문했어요. 여러 군데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그쪽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쪽의 대표자분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 바로 뒤에 나로에 들어간 1단 실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미국에 팔리고 있는 엔진이고요. 한 60대, 70대 팔았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 다음에 자기들은 4개 묶은 게 이제 러시아 엔진인데 그런 거를 다 실물로 대형으로 갖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나로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대표격이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나로 이후에 자력 발사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어렵다. 안 된다. 제가 2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든 엔진을 갖다 쓰고 두 번째는 공동 개발합시다. 그래서 제가 또 바로 또 답을 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로 발사할 때 러시아에서 도움 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그 정부를 움직이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자력 발사, 자력 개발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로 발사 생방송할 때 보면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그때 연기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러시아가 세계 최고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데 왜 대한민국은 자꾸 이렇게 같이 하는데 연기되고 실패하고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를 얕보고 안 좋은 거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국민 정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다. 아마 그런데 품질 관리에 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 러시아도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국가에서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한동안 그 젊은 세대들이 연구를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우주공학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는 독자 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한 나라들이 대부분 곧바로 달 탐사에 진입을 합니다. 즉 뭐냐면 그런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이제 우주 선진국으로 일단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게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자주 국가라고 더 봅니다. 이제 국방하고도 이게 뭐 끊을 수가 연관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 달 탐사를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 우주를 통틀어서 마음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가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정도의 이제 그런 정도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계획은 발사체를 먼저 자력으로 하고 그것이 개발됐을 때 마지막에 원래 계획은 발사체도 이제 더 늦었죠. 2022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달 탐사의 실을 또 로켓을 개발해서 달 탐사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5년 당기겠다 하는 바람에 이제 모든 일정이 좀 바꿔진 거죠. 달 탐사선하고 착륙선이 2020년으로 동시에 이렇게 당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죠. 한국형 발사체가 갑자기 빨리 해야 되고 또 뭐 달 탐사 일정도 좀 변화되고 사실은 그 두 개가 또 연계돼 있고 또 외국에서는 민간 주도로 또 아주 우주 산업이 경제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신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네. 후발주자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지만 추격형 주자로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같이 갈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달 탐사 등 사업 일정의 적정성을 다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적 기대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하도 발사를 많이 하니까요. 왜 대한민국은 경제가 북한보다 월등하게 규모도 크고 앞서져 있다는데 국방과 이 우주 개발을 포함해서 왜 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뒤지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힘을 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시대가 바뀌었다. 정부가만 주도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예산을 마냥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처럼 어떤 큰 대표 우주기업 같은 거를 발굴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체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은 핵심 기술을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로켓 개발을 최초로 하신 고다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로켓 개발 실패의 조건. 이상하죠. 실패의 조건. 실패를 통해서 앞날을 보자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로켓 발사 성공의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실패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자,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형 발사차 거의 동일한 시점에 새로운 로켓을 개발하고 있어요.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우리가 1조 9,572억 원이면 여기가 1,900원이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제가 작년에 그 일본의 그 작사에서 발표한 그 발표자를 듣고 여기 유학을 했습니다. 4세대 H3 로켓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일정이 거의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2020년 정도 말쯤에 1차 발사를 하고 21년에 또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여기 일정을 쭉 보시면 제일 먼저 2013년에 여기서 자,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야겠다 하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핵심 기술만 작사가 하고 우리나라 그 전문 기관이죠. 그 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 또는 IHI 그런 데다가 딱 맡기고 본인들은 핵심 기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발사체는 아직 민간 주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도 H2A 로켓을 완전히 개발하고 1992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이미 1992년도부터 이제 발사체가 있었지만 2002년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제 지금은 완전히 민간이 업체가 주도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체계 개발도 안 한 상태니까 그거 좀 빠르긴 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일관성 있게 정부가 이걸 밀고 나간다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 흔들림 없이 일단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표 기업을 빨리 발굴해야 돼요.
국방하고 연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방위산업체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 6개가 있는데 H 한화하고 그 다음에 카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커가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합치면 세계 탑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10조 대로 가는 건데 그런 기업들이 하나 나오면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처럼 우리도 뭔가 우주개발 대표기구로 맡기고 여러 가지 국방과 우주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주개발은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R&D 사업하고 똑같이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끝났을 때 핵심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느냐가 물론 평가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뭐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크게 봐서 원래 목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업을 갈 때 핵심 기술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그램, 우주 스페이스는 프로그램입니다. 길게 선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선진국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주 개발은 효율보다는 효과라는 면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거냐, 효과적으로 할 거냐. 일단 시작하면 효율적으로 해야죠. 인풋 대 아웃풋이니까. 효과라는 것은 전 국민이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 우주 개발, 우주 발사체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효과를 본 겁니다. 전 국민이 나로 발사체 개발을 보면서 러시아하고 하니까 좋긴 한데 우리나라 거라는 느낌이 덜 든다.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 선진국이라면 우리가 직접 합시다. 독자적 우주 개발을 하세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우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우주 선진국이고 또 자주국방을 포함한 자주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주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효과를 고려한, 즉 성과를 고려한, 단순하게 실적이 아니라 큰 성과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차원에서 체계 개발, 체계 개발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